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3시대 그리스도 연구소 연구원 유영상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 석사 학위 논문을 요약하고 논지를 압축한 발표를 들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논문은 이 논문을 좀 압축하고 제 석사 학위 논문인데 이 논문을 좀 압축하고 논지를 좀 추려서 이번 발표 작성해 봤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소수자는 고난의 담지자이며 역사의 주체인가? 라는 물음이 담긴 문장인데요. 사실 이 제목이 나오기까지 좀 이성철 연구원과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좀 논의를 하다가 제목을 뭘로 할까? 이 논지는 나왔고 뭐 발표 어떻게 해야겠다 가닥을 잡았는데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뭐 이런 것까지 나왔죠. 오클로스론이 말한 것을 통해서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하기. 너무 말장난 같기도 하고 또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긴 좀 식상한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이 논문을 그래도 쓸 때 계속 중심에 두고 있었던 골자로 어떻게 형성하고 있었던 그 오클로스는 고난의 담지자이며 역사의 주체이다라는 그 민중신화의 전통적인 명제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명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명제를 한번 논의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논의에는 이제 이 명제를 경유해서 오클로스론을 바라보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클로스론에서 제가 오클로스론은 나름의 이해하는 방식 중에서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것이 이 명제에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어떤 퀴어 이론을 통해서 새로운 오클로스론의 이론적 기여를 하고 그런 논문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제가 민중신앙을 읽는 나름의 방식과 그리고 퀴어 이론을 통해서 어떤 분석을 좀 일정 부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향후 연구 과제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서 연구를 해야겠다라는 촉구, 제 자신에게 촉구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발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문은 총 이렇게 다들 받으셨나요? 발표문은? 그래서 이 발표문을 통해서 제가 좀 곁들여서 보충 설명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읽으면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들어가면부터 1쪽 들어가면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들어가면입니다. 소수자는 고난의 담지자이며 역사의 주체인가? 이 물음은 민중신화의 전통적인 명제인 오클로스는 고난의 담지자이며 역사의 주체이다에서 주어 오클로스를 소수자로 대치한 명제입니다. 그래서 필자는 소수자도 오클로스이다 또는 오클로스는 소수자를 포괄한다와 같은 명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일까요? 뭐 이런 의문을 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런 물음을 한번 해보고 싶었을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소수자는 고난의 담지자이며 역사의 주체이다라는 명제는 오클로스로 상정된 무리와 소수자로 상정된 무리의 이질성을 발견하여 그 간극을 좁히거나 오클로스로는 소수자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성찰을 촉구하는 식의 주장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표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수자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 역사의 주체이며 고난의 담지자이다라는 이 명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발표는 오클로스론의 외연 확장이 아니라 외연 해체를 목적으로 하며 민중신학의 전통적인 명제의 논리 구조를 퀴어 이론을 통해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클로스론의 계보를 보겠습니다. 오클로스론은 크게 고난의 담지자 역사의 주체 총 두 가지 모습으로 역사 속에 등장하는 오늘의 오클로스의 천착한 이론입니다. 안병문 선생이 민중신학을 민중 발견과 예수 발견의 일체에 의해서 형성된 신학이라고 정의했듯이 오클로스론 역시 1세기 당시 오클로스와 예수의 일치 그리고 1세기 오클로스 예수와 오늘의 오클로스, 오늘날 사회 속에서 사건 속에 발견된 오클로스 일치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클로스론은 역사적 연속성이 입각한 성서에 대한 재해석과 오늘날 사회에 대한 비판적 분석 그리고 오늘의 오클로스에 대한 발견을 강조하고 있고 부단히 이것을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오클로스론을 세 가지 특성, 양면성과 당대성, 성서 전거성으로 범주화해서 재검토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양면성은 고난의 담지자와 역사의 주체 총 두 가지 면모로 등장하는 오클로스의 특성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당대성은 그러한 오클로스가 자리하고 있는 사회적 상황을 가리키고요. 성서 전거성은 구체적인 행동과 결단 요구하는 전거라고 안병수 선생님 말씀하시듯이
이러한 성서를 오클루스론의 유일한 전거로 간주한 독특한 특성을 가리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 세 특성에 해당하는 안병무와 김진호 두 분의 연구를 살펴보고 비판적으로 재검토한 작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병무의 오클루스론을 보겠습니다. 좀 보기 전에 좀 먼저 부연 설명 좀 드리자면, 사실 민중신학에서의 민중 운동을, 그리고 민중 사건, 민중의 삶을 이렇게 소대를 마련하고 있는 이 전거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서남동 1세대로 분류되는 신학자 중에 이제 서남동 선생과 안병무 선생의 논의에서는 구분이 되죠. 서남동 선생은 뭐 한국 민중사적 연구가 교회사적 전거, 이렇게 많은 전거의 풀을 확장시키고요. 그런 반면에 안병무 선생님은 그래도 성서의 독특성, 그리고 성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요청 메시지를 오늘날 사회에 연결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그래도 전건 유일하게 성서이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김진호 선생님도 성서적 기초라는 말을 통해서 그래도 안병무 선생의 논의를 좀 계승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무자르디스 엄밀하게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범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오클루스론이 안병무의 연구를 계승하고 있고 그 골자를 계승하고 있고 그 계승을 통해서 어떤 성서의 유일한 정거성을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면, 성서 정거성이 오클루스론의 어떤 고유한 특성으로도 고려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그래도 성서 정거성을 오클루스론의 연구에 포함시켜서 논의하고 있는 대표적으로 두 학자를 이렇게 뽑았고요. 그래서 두 번째 안병무의 오클루스론, 김진호 오클루스론 장에서는 이 두 분의 연구를, 오클루스 장에서는 이 두 분의 연구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안병무의 오클루스론을 보겠습니다. 성서 정거성과 양면성입니다. 오클루스론 1세기 이스라엘 사회, 특히 삼중적 착취가 극심했던 갈릴리에서 권외에 있는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를 따랐던 예수의 무조건적 추종자이자 당시 체제에 의해 정죄받고 소외당한 계층이었습니다. 안병무는 그러한 오클루스를 호칭 또는 집단으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오클루스는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병자들입니다. 먼저 죄인들은 유대 사회 전반에 확산돼 있었던 정죄 시스템에 의해 규정지어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정죄 시스템은 그의 기준은 율법 수행 여부였습니다. 율법을 수행하지 않으면 그들은 정결법을 위반한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이렇듯 정죄 시스템은 그들을 가난으로 내몰았고 그 가난은 그들을 죄인으로 과시화했습니다. 다음으로 병자들 역시 정결법과 저촉된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나병 환자, 정신병자, 혈류병자 등 일컬어진 등장인물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병을 인과응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은 불행의 표본이었고 그 불행은 병자들이 자초한 응당한 죗값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병은 유대 사회에서 병자들을 배제한 이데올로기 요체였다고 안병무 선생은 주장합니다. 다음으로 안병무 선생은 또다시 이 세리에게서 민족 감정으로부터의 소외를 발견합니다. 이 세리에게는 어떤 경제적 착취의 전형보다는 공동체에서 소외되어 멸시당하는 계층의 전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리들이 경험한 민족 감정으로부터의 소외는 유대의 경건 생활과 법정 증인과 같은 유대 민족에서 공인된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무자격자들을 양산했습니다. 이처럼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병자들은 구조학이라 칭할 수 있는 여러 사회적 요인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사회의 취약한 지점에 내몰려 오클루스였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사회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난 담지자의 면모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병무 선생은 오클루스를 목자 없는 양으로 칭합니다. 그는 목자 없는 양을 아하방 통치 하에서 방치된 양들, 즉 타락한 지도자층 때문에 고통받는 민족으로 이해합니다. 갈릴레아 지방의 역사는 바로 예수 당시의 그 지역 여건의 형성의 원인이며 갈릴레아인들의 한과 희망의 뿌리이기도 하다라고 안병무 선생이 말하듯이 오클루스의 계보는 오랜 역사에 걸쳐 갈릴리 땅에 축적돼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갈릴리는 그야말로 오클루스의 고난이 응축된 공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난을 영속화하는
장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오클로스는 연쇄적인 추방 속에서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연대를 구상했는데 그것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라는 이 예수의 선언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납니다. 이 선언에서 그들은 고난을 딛고 새로운 공동체를 모색하는 급진적 연대성을 내비칩니다. 이것은 역사의 주체로서의 창조적 사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대를 통해 새로운 삶을 모색했던 오클로스, 이처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처럼 연대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모색했던 오클로스는 예루살렘파에 반하는 반예루살렘적 계층이었다고 안병문 선생님이 말합니다. 이는 정결법과 같은 구분짓기를 관할한 예루살렘과 대비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대성과 운동성을 구체화한 것으로 체제 전복적인 역사의 주체상을 내비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파는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로 서기관과 바리새파를 포괄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하는 장본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오클로스의 반예루살렘적 저항이 예수를 죽일 모의로 개진된 것으로 보아 예루살렘파에게 오클로스는 기존 체제의 위협이 되는 공포의 대상이었음이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안병무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성서 정거성을 통해 그의 오클로스론을 살펴본 결과 오클로스는 고난의 담지자이자 역사의 주체입니다. 삼중적 착취와 정결법의 폭력 아래서 그들은 연대를 통해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급진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 체제에 대한 저항을 수행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서 정거성과 양면성이 서로 유동적인 매개 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대성입니다. 이제 성서 정거성과 양면성이 적용되고 있는 한국 사회 현장을 말을 하고요. 그러한 당대성은 성서가 해석되고 오클로스의 두 가지 면모가 발견된 구체적 현장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오클로스론의 토대를 제공을 합니다. 안병문 선생은 오클로스론에 관한 연구가 매개된 한국의 현장을 한국의 고난의 역사라고 총칭합니다. 이는 성서가 해석되는 지평이자 고난의 담지자와 역사의 주체로 등장하는 오늘의 오클로스가 존재하는 삶의 자리, 운동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안병문은 그러한 현장이 당면한 당대의 문제를 민족 문제와 군사 독재 정권 치하 그리고 시장화된 세계에서 디아스포라 한 민중의 현장 이렇게 총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먼저 민족 문제는 안병무 선생님의 중요한 신학적 토대인 민족이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가리킵니다. 민족 문제를 해결해야 할 역사의 주체로 민중이 호명되는데 여기에서 안병무 선생님의 민중에 대한 정의의 독특성이 도드라집니다. 그는 민중은 한국적인 것이며 이미 민중이라는 개념 안에 민족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곧이어 세계 곳곳에 있는 민중과 한국의 민중을 구별해야 하며 민중신학에서 민중을 명백하게 한국의 민중을 가리킨다고 강조합니다. 안병무의 이러한 주장은 그가 오클로스론의 위치성과 양면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의도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안병무 선생은 민족이 민중의 해방 담론이 아니라 정부의 헤게모니에 복무한 담론으로 전락됐음을 지적하는데 그가 민중의 해방 담론으로서의 민족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민중의 책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의 논문이 옳은 백성, 옳은 민족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백성을 민족의 고유한 이름으로 제시하며 정의합니다. 그에게 먼저 백성이란 민족 또는 나라라는 공동체에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숙명적 연대에 얽힌 존재입니다. 그는 그런 백성이 민족 문제 앞에서 어떤 책무를 지니고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옳은 백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밝힙니다. 안병무에 따르면 옳은 백성은 자신의 존엄성을 자각할 수 있는 저항적 주체입니다. 또 민족이나 국가 따위의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이라는 자의식을 견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대적인 책임의식 역시 확고한 집단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동체 운명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존재입니다. 요약하면 이제 옳은 백성은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결단으로 그들을 숙명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자의식을 확고하게 하고 민족의 운명을 위해 책무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정한 역사의 주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민족 혹은 백성은 일제감정기로부터 시작된 민족의 서름을 경험한 당사자이자 이를 해결할 책무를 요청받은 집단입니다. 안병무 선생님 보기에 민족은 일제감정기로 인한 민족의 서름과 민족 분단, 분열의 아픔을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1945년에 해방을 이루긴 했지만 그가 보기에 이것은 강대국의 헤게모니가 유입되어 또 다른 전선이 구축된 전쟁이었으며 일본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미완의 해방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민족 통일입니다.
안병문 현상을 반통일적 현상으로 진단합니다. 이러한 현 상황은 민으로 대표되는 백성 또는 민족이 민의 자주적 공동체 건설, 즉 민족의 결속과 단결을 통한 자주적 해방 운동이 실행될 때 해결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안병무 선생은 민족의 결속과 단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군사 독재 정권 치하에서도 민족의 역할 부단히 요청됩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그는 민족에게 산업화 시대에 착취당하는 노동자의 현장과 민주화 운동의 현장에서 주체적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안병무 선생은 세계가 시장화된 사회 속에서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민중의 역할을 상기합니다. 그가 보기에 디아스포라 한민중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지만 세계 곳곳에 한민족의 공동 감각을 보존하고 있는 민중입니다. 그들은 고향이 안 보이고 기존 가치관이 해체된 세상 속에서 윤리와 도덕을 되찾을 주체로 호명됩니다. 고향이 실종된 현실, 어머니가 사라지고 여성만 남은 현실 속에서 안병무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요. 이 속에서 정신적 응집을 통해 해결하길 요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한민중이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서름과 여타 고통은 간과됩니다. 디아스포라 한민중이 주체로 발돋움해야 할 자리는 한반도일 뿐이지 그들이 거주하는 각각의 자리,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그들의 삶의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그들의 삶의 자리는 삭제되면 그들에게는 타인의 삶, 한반도에 있는 타인의 삶의 자리에 복무해야 되는, 해방에 복무해야 되는 책무가 요청됩니다. 다음으로 세 가지 양면성, 성서 정거성, 당대성, 이 세트성의 매개 작용과 충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러한 세 안병무의 오크루스론에서 포섭적 경향을 보여준다고 진단했습니다. 저는 이제 포섭적 경향은 어떤 대상을 각기의 지향과 삶의 터전에 대한 고려 없이 거대 담론 혹은 집단으로 포섭시키는 경향으로 정의합니다. 이 방법은 거대 집단에 맞서서 사회 개혁을 이루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유효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권력의 해체를 지향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양강 구도를 유지한 채 거대 권력 복사의 해결을 모색하는 권력 다스의 성격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에는 또 다른 폭력 구조를 양산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즉 권력 해체적인 운동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폭력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현상 유지의 운동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거대 정부에 대한 저항이 급한 나머지 향후 사회 문제를 다측면적으로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결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민족에 포섭되지 못하는 비민족에 대한 폭력, 여성의 주체적 삶의 향유보다는 국가의 인구 중내 복무한 모성으로 전락시키는 이 폭력이 여기에 해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포섭적 경향은 안병무 선생의 옳은 백성과 디아스포라 한민중 그리고 모성을 강조한 대목에서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안병무 선생의 옳은 백성이란 앞에서 살펴봤듯이 자주적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연대적 책임을 갖고 공동체의 운명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숙명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민족입니다. 안병무 선생이 말하듯이 옳은 백성으로의 집결을 통한 해결 방안 모색은 민족 분열과 분단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요한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민족이 담보하고 있는 혈통주의, 국가주의를 통해서 여타 다른 소수자를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옳은 백성이 곧바로 역사의 주체로만 기능하기보다는 배제 가능성과 주체 가능성이 내재 같이 혼재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때문에 옳은 백성으로의 결집을 통한 해결 방안 모색은 권력 복사를 통한 다수자적 폭력을 돌속시키는 모순 유발의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디아스포라 한민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민족 통일의 임무를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여기에는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발발하는 사회 문제에 대한 주체성의 함양보다는 한반도 민족을 위한 복무만이 강조될 뿐입니다. 즉 디아스포라 한민중에게 요청되는 민족성은 낯선 땅에서 마땅한 삶을 향유할 그들의 권리 회복과는 무관합니다. 이렇듯 안병무 선생의 포섭적 경향은 민중, 디아스포라 한민중, 여성 이렇게 세 범주가 이 주체성 향유를 목표로 하는 존재라기보다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부차적 존재를 규정지은 혐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자들은 민족과 모성으로의 포섭도 민족 분열과 분단 그리고 군산 독재 정권 치하에서의 문제와 여성운동에 대한 연대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약소한 민중 집단이 거대한 권력에 대적할 수 있는 실질적 운동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대적할 수 있는 권력, 가령 위에서 언급한 옳은 백성과 같은 민족적 대결집에 기반한 권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소수자가 쓴 다수자의 역사의 성격이 큽니다. 즉 앞서 주지했듯이 오클로스가 권력에 대한 전복적 운동을 실천하면서도 그들이 추구하는 운동 방향이 권력 해체를 지향과 더불어 권력의 양강구도에서 승리를 위한 운동과 다수자의 욕망을 추구하는 포석과 권력 복사의 욕구로 귀결될 가능성이 역시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안병무가 말하는 오클로스에게는 권력 복사 욕구와 권력 해체 운동이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병무 선생 오클로스로는 고난의 담지자가 역사의 주체로 귀결되는 등치구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안병무 선생이 성서의 오클로스를 다양한 호칭과 집단을 범주하는 대목에서 고난의 담지자와 역사의 주체의 면모가 혼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서름으로 대표할 수 있는 고난이 옳은 백성이라는 주체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단정되고 촉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형성 원인이나 추이를 고려하지 않고 민족성을 포섭시키려는 역사의 주체의 전략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오클로스는 고난의 담지자이며 역사의 주체입니다. 라는 명제로 대표할 수 있는 오클로스로는 그 내부에서 유동적인 매개작용과 더불어 충돌과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병무의 포섭적 경향은 오클로스론의 양면성 도식화에서 가시화됐기 때문에 고난의 담지자를 거대의 집단과 그에 대한 욕구로 포섭하여 역사의 주체로 귀결시키는 도식이 아니라 각자의 지향과 삶의 형태가 인정되는 새로운 주체의 방식이 오클로스론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김진호의 오클로스론입니다.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제 성서 정거성 양면성인데요. 네, 이제 다시 읽으면 시작하겠습니다. 김진호의 오클로스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제 배제 메커니즘에 의해 양산된 사회적 고통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매개하여 성서 속에서도 배제의 메커니즘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 속에서 고난의 담지자와 역사의 주체로 발견되는 오클로스의 양면성 구도 변화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김진호 선생이 안병무의 오클로스론에 대한 다시 읽기를 통해서 안병무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는 안병무의 오클로스론에서 분열적 요소를 찾아내는 작업을 시작으로 배제의 메커니즘을 성서와 오늘의 자리에서 찾아냅니다. 먼저 그는 안병무의 오클로스론에서 양립할 수 없는 민족적 민중과 오클로스적 민중이 한데 공존해 있음을 밝힙니다. 민족적 민중은 한국 민중론 담론의 일반적인 관점으로 민족과 민중이 엄밀히 구분되지 않고 한데 모여있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민족이란 상상적 공동체인 결속의 키워드일 뿐만 아니라 희생자적 주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민족은 식민지 근대의 영향 하에서 동질하던 결속의 거대 집단이며 그것은 제국의 폭력이라는 공통 경험에 의해 희생자의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향으로 민족적 민중을 이른바 한민족으로 부르는 것이 또한 가능합니다. 또 한민족의 공동 감각의 시야에 들어온 작금의 사회 문제는 민족의 자격을 박탈하고 배제시키고 있는 현상으로 식별됩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 속에서 그들은 민중적 계급의식으로 주체화됐을 때 역사의 주체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족의 결핍과 계급적 주체화를 수행한다면 민족적 민중은 고난을 주체화로 승화시킬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클로스적 민중은 이와 다릅니다. 오클로스적 민중은 본래 민족 집단에 속하지 못하는 비자발적으로 귀속성을 박탈당한 대중입니다. 또 민족적 민중과 달리 민족과 같은 항구적인 기준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김진호 선생이 오클로스의 양면성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도드라집니다. 그는 고난의 담지자와 역사의 주체는 분명 구분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담지자를 역사의 주체와 동일시하는 도식은 항구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구조 결정론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은 변화무쌍한 상황 속에서 항상 모습을 달리하는 민중 현상과 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중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없게 되거나 권력이라는 유전자를 담지한 개념화 이론화의 전제 군주적 옹립을 통해서 답변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민중에 대한 이와 같은 접근은 민중이 되기 위한 항구적인 기준과 고정된 실체로서의 민중에 집중하는 것이라면 오클로스적 민중은 모순적 구조를 극복하려는 역동적인 형성적 실체이기 때문에
고난의 담지자가 곧 역사의 주체로 귀결되는 도식과 항구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크로스적 민중은 형성되는 혹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배제 박탈의 메커니즘을 밝히면서 민중 형성을 비판하는 작업에 천착하는 데 집중합니다. 전자는 민중의 실체를 파악하며 역사의 주체적 성격을 도출한다면, 후자는 민중의 형성 과정에서 그 형성을 조장하는 메커니즘을 고발합니다. 따라서 오크로스적 민중은 고난이 주체화의 원인이 되는 도식의 붕괴, 민중의 실체를 밝히는 항구적 틀에 대한 거부를 담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김진호 선생은 양립할 수 없는 민족적 민중과 오크루스적 민중의 공존을 안병무의 오크루스론에서 발견하여 구분해낸과 동시에 성서 속 비귀속적인 오크루스의 속성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기존 민중신학의 구조 결정론적 오크루스론에 대한 관한 재검토와 연결시킴으로써 양면성의 도식화에 대한 비판, 그리고 앞서 포섭적 경향에 대한 비판과 상응하는 연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제시한 사회적 성서적 근거에 상응할 뿐만 아니라 강화되기도 합니다. 그는 오클로스를 성서 속에서 사회적 실어증 증상을 겪는 비존재 존재의 모습으로 회당 바깥에서 발견합니다. 거라사의 광인 이야기와 나면서부터 소경인 자의 이야기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먼저 그는 거라사 광인 이야기를 통해 민중의 언어 붕괴 현상을 발견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오클로스는 무덤을 넘나들며 괴성을 지릅니다. 그 속에서 그는 자신의 정체를 악령의 조종하에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 즉 성서 속에서 악령으로 포착되는 배제 메커니즘에 온몸이 내맡겨진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 그는 언어 붕괴에 시달리고 있는 비존재로 서술됩니다. 다음으로 그는 나면서부터 소경인 자 이야기에서 안병무가 말한 지배체제의 언어로서의 죄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 실어증의 배후에는 사회적 배제 장치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렇듯 오크루스는 언제든지 추방당할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존재로 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부의 외부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크루스의 처지는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에서 표출된 유언비어와 같이 이야기체를 통한 오크루스의 독특한 주체성과는 결이 다릅니다. 배제의 메커니즘에 의한 현상이 사회적 실어증과 같은 오크루스를 비주체화하는 현상을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안병무에게서 유지되던 오크루스론의 양면성이 고난의 담지자 역사의 주체의 등치 구도와 귀결 구도에 균열이 일어나 고난의 담지자의 상에 대한 편중으로 귀결되는 징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오클로스는 그들의 언어 붕괴의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았고 지배체제 언어를 빌려 그 이유와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에 놓였던 한의 존재였습니다. 이처럼 기속성 발탈은 배제 메커니즘을 통해 그들의 비귀속 상태를 항구화시켰습니다. 여기서 회당을 주목해 볼 만합니다. 회당은 바리새파의 계급적 이데올로기의 구현의 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클로스의 비귀속성을 유발한 이데올로기적 기구이자 이를 항구화하는 바리새파의 주요 활동지였습니다. 바리새파는 율법을 농민의 일상을 내면적으로 구속함으로써 정부정의 체계를 관할했습니다. 율법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반면 율법을 지키기 어려운 농민들은 도덕적 위상을 확보하지 못한 비유대인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바리새파는 정부정의 체계에 입각해서 유대인과 비유대인,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여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체제에 상응하는 구조를 촌락에서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리새파의 태동 배경 자체가 오클로스를 양산하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상향 분화한 소자산가 집단으로 특정 소자산가 집단이 하향 분화함에 따라서 결성된 계급적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김진호 선생에게 회당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배제의 원리가 한데 응축되어 있는 공간으로 바리새파 오클루스의 계급적 분화와 그에 따른 오클루스의 사회적 배제가 동시에 작동하는 배제 요충지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회당은 민중을 형성하는 배제 메커니즘을 작동시켰습니다. 또 김진호 선생이 촌락에서의 회당의 역할에 대해서 연구한 것은 기존 연구와 같이 고난 담지자가 역사의 주체로 귀결되거나 등치되는 도식을 답습하기보다는 고난 담지자가 위치하고 있거나 형성되는 배제 메커니즘에 주안점을 두고 천착하는 그의 독특성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당대성입니다. 회당을 통해 밝힌 배제 메커니즘은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김진호 선생은 오늘날 사회의 위기를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시대의 확산으로 진단합니다.
민주화 이후 신자유주의가 소비사회에 살아있는 모든 시민을 시장화시킴으로써 정치적 배제가 사회적 배제의 문제로 변모하고 확장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고통의 현장도 광장과 노동 현장과 같은 일상과 구별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 일상 영역까지 총체적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적 맥락에서 전 지구적 맥락으로의 이동, 다시 말해 사회적 고통을 양산하는 배제 메커니즘이 일상의 영역으로 외주화되었음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배제 메커니즘의 변화는 사회의 위기에 천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민중신학을 운동의 신학에서 고통의 신학으로 변화시킨 토대를 마련했다고 김진성 선생은 주장합니다. 김진성 선생에 따르면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시대는 소비사의 등장으로 확산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소비사회는 민주화 이후 정치적 주체로 변모한 시민 계급을 시장화시켰는데 그들은 소비사회에서 자신들의 소비 욕망을 분출합니다. 반면에 소비 욕망을 수행하지 못하는 존재들은 비시민으로 전락합니다. 소비사회가 이룩한 시민의 시장화는 비시민과 시민의 경계를 시민계급의 행위 여부로 내재화했습니다. 이러한 사회는 다층화된 주체들 간의 경쟁이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상화된 전쟁의 시대였으며 소비 욕망을 적절히 구현하지 못한 비시민들에겐 존재론적 위기를 불러일으킨 일대 위기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대 상황의 전환은 거대 권력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미시 권력과 시민사회 내부에서의 공모관계를 통한 배제 메커니즘 외연의 확장과 고통의 다양화를 말합니다. 즉 배제 메커니즘의 활동 반경이 거시적인 정치와 경제의 지평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영역을 포함한 총체적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배제와 폭력의 주체마저도 거대 집단에서 시민 개인으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민의 시장화는 시민사회를 포함한 일상화된 영역에서 시민을 주축으로 하여 시민됨을 수용하지 못하는 자들을 비시민으로 나뉘긴 찍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의 시장화를 수행하지 못하는 비시민들은 가족, 직업과 같은 항구적인 영역의 붕괴를 경험할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농후해졌으며 그럴 경우 그들의 비규속성은 항구화됐습니다. 김진호에게 지구화 현상은 항구적인 것들이 붕괴하기까지 합니다. 예컨대 가족의 붕괴, 노동의 유연화에 따른 비정규직의 기형적 증대, 이로 인한 가부장의 몰락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존재론적 위기를 당면한 사람들은 친숙함에 대한 병적인 열망, 낯섦에 대한 적대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것은 일상의 삶이 전시 상황에 돌입했음을 말하며 적대가 일상과 거리를 둘 수 있는 영역에 있기보다는 일상의 영역에서 발발하고 있는 현실을 시사합니다. 이와 같은 현실이 오늘날 민중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통이어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컨대 김진호 선생은 지구화 시대가 기속성이 박탈되는 비시민을 끊임없이 양산하고 있으며 가족과 직장과 같은 항구적인 것들을 붕괴시킴으로써 탈주체화와 자기붕괴를 일으키고 있음을 밝힙니다. 이것은 거시 권력의 억압에서가 아니라 미시 영역에서의 시민의 내면화된 욕망이 기형적으로 변모하여 사회적 고통을 양산하고 있는 진단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므로 김진호의 논지에 따르자면 오늘의 오클로스는 역사의 주체로서의 오클로스라기보다는 고난을 딛고 주체하기 어려운 존재, 사회적 고통에 포박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비존재의 존재의 모습으로 사회를 배회하는 오클로스적 계급으로 똘똘 뭉칠 민족과 같은 결속력을 담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체로 승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보하고 이런 가능성 담보하기 있다기보다는 역사의 패배자로서 고통받는 타자로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역사 안에 포섭되어 있으면서도 역사를 운영하는 사회 질서의 균형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양면성에서의 편중과 배제 메커니즘의 팽창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평인데요. 이제 읽겠습니다. 김진호 선생은 위기의 관점으로 일상의 영역에서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배제 메커니즘을 신학적으로 개입하여 비판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성서에서는 회당 체제였으며 지금 여기에서는 시민을 시장화하는 신자유주의적 질서였습니다. 이와 같은 김진호 선생의 연구는 안병무의 오클루스론의 민중 발견과 예수 발견의 일치에 형성된 신앙이라고 설정한 안병무의 기조를 유지한 채 변화한 시대 속에서 시대의 위기를 매개하여 성서 속 배제의 메커니즘을 발견하고 성서를 매개하여 시대의 위기를 발견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오클루스론의 세 특징, 단계성, 양면성, 성서 정거성의 관점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클루스론의 당대성의 변화는 한국적 맥락에서 신자유주의적 지구와 시대로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영역의 확장이며 배제의 메커니즘 영역의 확장 또는 은폐를 발견하고 비판하려는 시도의 일환입니다. 이 때문에 오클루스론은 거대 권력과 미시 권력에 얽히고 설킨 공무관계 미시 영역에서의 시민의 시정하에 선착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양면성의 변화입니다. 이 양면성의 변화는 고난의 담지자료의 편중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은 편중은 오클루스적 민중의 발견이자 동시에 해당 체제를 위시한 배제의 메커니즘을 밝히는 그의 성서 연구 그리고 시민의 시장화에 따른 비시민의 비귀속성과 같이 민중 형성적 차원의 주안점을 두고 천착하는 그의 연구에서 도드라집니다. 이는 안병무의 오클루스론에서는 가능했던 고된 담지자와 역사의 주체의 등치와 규결 도식에 대한 재검토의 결과로 고난을 경험했다는 당사자성이 곧바로 역사를 변형시키는 핵심 기제를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고난의 담지자료의 편중이 그의 연구의 주안점 때문만이 아니라 오클루스의 존재 방식 자체가 고난을 변형의 가능성을 승화시킬 수 있는 역사의 주체보다는 사회 균열 가운데 위치해 있음을 말을 합니다. 세 번째로 성서 정거성의 변화는 해당 체제로 인해 비존재의 존재로 존재하는 오클루스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당대성의 변화와 양면성의 편중을 반영한 결과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서 정거성은 성서를 반추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창구이기 때문에 텍스트와 컨텍스트는 이분될 수 없습니다. 또 이러한 토대를 통해 양면성이 도출되므로 이 세 가지 특성은 안병무 선생의 오클루스론과 마찬가지로 김진우 선생에서도 유동적인 매개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오클루스는 고난의 담지자임이 역사 주체이다라는 명제, 이 명제는 김진호 선생의 오클루스론에서 일정 부분 수정되었습니다. 고난의 담지자와 역사의 주체 등식 또는 귀결도식 비판, 그러한 경향에 함유되어 있는 안병무의 민족적 민중 비판, 배제 메커니즘에 대한 천착, 그리고 배제 메커니즘의 일상화 또는 내면화가 바로 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오클루스의 사회적 정치적 위치를 광장 한가운데가 아니라 사회 내부의 균열이라 주장했다는 점에서 민중을 형성하는 배제의 메커니즘의 균열 속에서 오클루스의 역할을 검토하는 향후의 작업을 전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수자는 고난의 담지자이면 역사의 주체가 아니다라는 챕터입니다. 지금까지 안병무 선생과 김진호 선생의 오클루스론을 살펴보면서 이론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안병무 선생의 오클루스론에서는 포섭적 경향과 양면성의 도식화에 대한 비판을 수행했으며 김진호 선생의 오클루스론에서는 사회 내부의 균열에서 오클루스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향후 과제를 남겨두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를 본 장에서 퀴어 이론을 통해 좀 어느 정도 수행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해 결론을 내리자면 소수자는 고난의 담지자임이 역사의 주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소수자의 소수성은 민족 범주와 같은 기존 범주를 활용하는 정치를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소수자의 소수성은 민족과 같은 거대 집단으로 포섭하여 정체성 정치와 같은 운동 방식을 지향하는 이러한 민중신화의 명제와는 구별됩니다. 또 성소수자의 소수성은 키어의 정치적 측면이므로 사회와 결합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용현 선생에 따르면 소수성, 이 소수자 이론은 사회적 배제에 의해 비주체로 존재하는 소수자가 시혜의 대상이나 다양성을 존중받아야 하는 배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수성은 그들의 역사와 경험이 언어화되어 소수자적 주체성을 형성하는 것과 동시에 다수자적 주체성을 해체시키는 체제의 근본적인 외부의 기능을 담당하는 주체로 주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수성이 구현된 사회는 포섭과 획일화를 추구하는 다수자적 주체성과 공존하거나 다수자의 역사와 대칭관계를 이루는 사회가 아니라
다수자적 주체성으로 결성된 사회 전반의 문화와 체제에 균열을 가하는 급진적 전복적인 사회의 새로운 형태를 태동시킬 것입니다. 이처럼 소수자의 소속성은 퀴어 정치, 즉 사회의 기존 범주에서 생산되는 존엄함과 품위, 그리고 관용을 해체하는 비규범적이고 비정상적인 정치 방식입니다. 또 다수자성에 입각하는 정치가 아니라 소수자를 차별하며 유지되는 다수자성에 대한 종언선고와 새로운 사회에 대한 급진적인 상상도 수반합니다. 이 때문에 소수자는 포섭적 경향에 띄는 지금까지 살펴본 민중신화의 정통적인 명제의 주어로 등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자리에서 오클루스는 소수자의 소수성이 입각한 새로운 주체 방식을 어떻게 모색할 수 있을까요? 오클루스에 대한 특정 역할의 부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늘의 오클루스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조건들에 대한 조명, 그리고 그에 대한 비판이 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오클루스를 배제하고 이를 영속화하는 다수자성을 고발하는 퀴어링 운동과 삼성력이 요청됩니다. 이를 오클루스의 새로운 주체 방식으로 마련하는 향후 과제가 주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가면입니다. 오클루스론의 경신을 말했지만 생각보다 오클루스론이 비판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오늘의 신자유주의적 질서, 이 사회는 꽤나 포용적이고 너그럽습니다. 웬디 브라운이 말하듯이 내부의 질서를 지향하는 외부인에게 내부의 시민권을 내주기도 합니다. 그러한 포용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주체성과 지향성이 생성됐고 또 인정됐습니다. 또 이것이 다수자성에 입각한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많은 성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클루스론은 다수자성에 입각한 사회적 합의에 매몰되지 않는 소수자의 소수성을 오클루스론 내부의 매개 과정에서 구현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전망하고 촉구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2부 순서로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는 이게 지금 줌이다 보니까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저희 여기 지금 현장에 있는 저희 제3시대 멤버들이 일단 돌아가면서 질문 및 코멘트를 해주시면 그걸 이제 한꺼번에 모아서 다시 유영상 연구원이 응답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텀을 마무리하고 이제 지금 줌에 접속해 계신 청중분들이 또 질문을 해주시면 그걸 모아서 또 유영상 연구원이 답변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충적인 것들은 그때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제 연구기획위원장님께서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번에 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말하자면은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묻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신학이라는 건 결국 구원을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구원의 주체라는 말을 쓴다고 하면은 고난의 담기자와 구원의 주체의 관계를 이제 발제자는 여러 가지 3가지 정도의 등식이 일단 있을 거예요. 첫째로 고난의 담지자여서 구원의 주체다. 두 번째로 고난의 담지자이며 구원의 주체다. 2개 차이는 알겠죠? 세 번째로 역시 이 책의 태제처럼 이 발제문의 태제처럼 고난의 담지자이며 구원의 주체가 아니다라고 접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3가지 모두 다 가능한데 이 3가지 중에 어느 것인지를 한번 발제자 입장에서 듣고 싶고 그리고 이제 굳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은 역사의 주체라는 말은 말하자면은 적어도 안병무 시절에는 그 말이 구원의 주체란 말하고 같은 말일 거라고 인식하고 안병무 선생님이 하신 말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이 얘기를 꺼내서 궁금해하고 싶은 것은 이제 신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구원의 주체라는 얘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만약에 구원의 주체라는 말을 집어넣어도 역사의 주체라는 말하고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혹은
만약에 구원의 주체라는 말로 바꿨다면은 차이가 발생을 한다. 이제 활자자가 얘기한 거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그 차이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말하자면 그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구원의 주체란 말은 긍정한다는 뜻이니까 그러면은 그 구원의 주체라는 것을 아마도 호주작성이라는 것이 이제 발제자에게는 그 구원의 주체란 말을 해명하는 핵심 기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역사의 주체라는 말과는 역사의 주체라는 식으로 표현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혹시 구원의 주체라는 말은 설정하는 게 가능한지 그렇다면 그게 설정하는 방식은 설정하는 방식이 어떤 게 될 수 있는지 그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잘 들었습니다. 네, 일단 모아서 하죠. 네, 우리 뭐 정혜진 연구원이나 이성철 연구원. 저는 김진호 선생님의 사실 오크로스는 잘 알지를 못해가지고 이 발제문을 통해서만 조금 접근을 하는 정도이긴 한데요. 근데 하여튼 저는 일단 전반적으로 받았던 느낌은 이제 좀 청년 세대, 현재의 청년 세대 그리고 민중신학으로 하면 4세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세대가 민중신학의 오클루스론에 대해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리고 사실 논리적인 차원에서까지도 가질 수 있는 질문이다. 그 질문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확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질문의 핵심에는 제가 느꼈을 때는 민중신학이 다루는 민족이라는 범주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이 핵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중신학에서 민족을 뭐 어떤 희생의 자리로 다룬다든지 또 때로는 어떤 통일에 복무하는 어떤 통일에 대한 복무를 요청하는 차원에서 다룬다든지 하여튼 그 이제 안병무의 민중신학이 민족이라는 담론을 다루는 방식 자체에 대한 어떤 의문 그런 그 의문이 있는 것이고 굉장히 강하게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 의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혹시 아직도 유효한가 그 틀이 그러니까 그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보다도 그 민족이라는 개념을 사유하는 방식이 오클로스론 논할 때 민족이라는 개념을 사유하는 방식이 현재도 유효한가라는 질문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이영성 선생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소수자성을 논할 때 그것이 과연 어떤 화해할 수 있는 문제 틀인가 그런 민족을 다루는 그 사유 방식 자체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했을 때는 유영성 선생님께서는 그것이 지금 갈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다고 느꼈어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렇게 이제 느꼈고요. 그런 질문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뭐 유영성 선생님께도 질문을 드리겠지. 유영성 선생님께서 민중신학의 그 민족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민중신학이 논의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또 다른 이제 민중신학자 선생님들께서도 그렇다면 또 유영성 선생님과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단지 민족주의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어떤 희생자적 위치라든가 혹은 민족주의에 대한 복무의 차원이라기보다도 뭐 다양한 방식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당시의 탈식민적인 어떤 그런 전망이라든가 그랬을 때 그 민족이라는 개념을 어떤 여기서 이영성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포섭이라는 차원으로만 읽지 않는 어떤 다른 방식으로 그 민족 담론을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좀 다른 선생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밤새 얘기해도 모자라게 두 사람이 저만 해도 15년이고 지금 황 목사님은 한 25년을 지금 25년 맞지 좀다 해오셨는데 네, 일단 뭐 이성철 연구. 네, 저는 이제 옆에서 너무 쓰는 걸 보면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서 질문 없고 이제 본인 스스로 한 6년간의 결실을 자기가 정리했다는 것에 대해서
고생의 말을 우정의 친구로서 전하고 그 최근에 이제 다시 또 민중신화에 대해서 쓰고 싶은 글이 생겼다고 저한테 말을 했었는데 혹시 이 연구에서 더 진척된 다음 단계 그런 이거는 연구인지 좀 마지막에 아니면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있는지 네, 과제가 있는지.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근데 고민하고 계신지 건설적인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뭐 참 아까도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일단 제목이 조금 이제 좀 더 보충 설명이 되면 좋겠다. 아까 이제 고난의 담지자이며 역사의 주체라고 하는 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요 태제 전체를 비판한 송소수자에게 맞지 않다라는 거를 충분히 좀 설명을 해주면 김진호 목사님에 대해서 김진호 목사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내적 연결에 대한 이 내적 이 두 항의 등식을 해체시킨 것이지 이 태제 전체를 뭐 그렇게 하면서 내재적으로 어떻게 보면 해체시켰다고 하지만 김진호 목사님 뭐 이 언어 틀 자체를 벗어나서 민중을 사유하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한쪽을 특권화하고 고통, 고난의 담지자 이걸 고통으로 고난이라는 것도 목적론적 규정이 강하기 때문에 고난은 알다시피 기독교 전형어잖아요. 고난 이후에 뭐가 오잖아요. 영광이 온다. 그래서 고난은 항상 영광을 예비한 그 전 단계로서 설정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 김진호 목사님 고난을 왜 고통으로 바꿨는가? 고통은 그게 없어요. 목적론적 의미가 함의가 없어요. 고난 뒤에 뭐 온다, 뭐 영광이 온다 이런 거 없어요. 시련, 중간 거치는 시련이다 이런 신앙적 의미, 함의 우리가 요백에서 설정되는 그 함의를 고통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영광으로 다시 돌아올 어떤 중간 과정으로서 거치는 그런 함의를 이제 삭제하고 말 그대로 고통, 끝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목적론적 설정도 없는 그 고통으로 이제 개념을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흔하고 일반적이고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김진호 선생님께서는 고난에서도 고통이라고 하는 걸로 확장되면서 그 고통이 특권화되고 역사의 주체라고 하는 이제 문제 설정은 이제 상대와 약화되는데 그거를 통으로 이제 그 태제 자체를 이제 비판을 한다고 하면 이건 이제 김준호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니까 더 나아가 민중신학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전체 태제에 대한 이게 비판인데 그러려면 이제 더 충분한 논의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민중신학자들이 김진호 본인도 정확히 얘기하면 김진호 본인도 고난 지금 이제 글은 주로 이제 2006년 7년 이후에 소위 말하는 3세대 민중신학이 이제 고통의 민중신학으로 본격화되는 3세대 민중신학의 2단계 그 2단계가 이제 고통의 민중신학인데 그건 2006년, 2007년 이 무렵부터 이제 본격화되는데 사실은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3세대 민중신학 담론이 형성될 때 과도기적인 단계가 있어요. 그것보다 더 앞단계. 그 단계는 2세대 민중신학에서 3세대 민중신학으로 가는 단계에서 바로 이 질문 고난의 담지자이며 역사의 주체라고 하는 이 등식에 대한 단순한 해체가 아니라 이 연결고리를 끊는 이거는 이제 2006년, 2007년 이 무렵에 김준호 목사님이 쓴 글에서 나오는 얘기고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중간 매개를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나와요. 그런 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중 모집단으로서의 민중과 사회운동 과정에서 형성되는 헤게모니 응축 과정에서 형성되는 운동적 형성적 민중이 있어요. 이 두 개를 구분해요. 그리고 또한 최영욱 목사님만 해도 역사의 주체를 두 가지로 나눠요. 사회적 주체와 정치적 변혁의 주체로. 그러니까 민중이 역사의 주체라는 것도 이 안에는 막 뒤섞여 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수주의적 도식에서 보면 그냥 생산의 담지자로서의 의미와 사회운동적 변혁적 주체로서의 노동자 도식을 그대로 보면 된다. 노동자는 두 가지 함의가 다 있어요. 노동자가 역사 변혁의 주체라고 할 때는 노동자는 당연히 자본주의적 사회 관계에서 생산 관계와 생산력의 모순 관계를 응축하는 존재로서 생산의 담지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벌써 자본주의의 모순이 체현되어 있는 존재.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노동자가 변혁의 주체는 아니에요. 언제나 노동자는 운동을 통해서 노동운동을 통해서 형성될 때 변혁의 주체다. 이거를 이제 최영욱 목사님이 민중론에 그대로 적용해서 민중은 역사의 주체다라는 말 속에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섞여 있다. 하나는 민중이 역사적, 사회적 삶의 생산자로서의 어떤 주체, 그리고 그들이 또한 운동을 통해서 변혁 운동의 주체. 그래서 역사적 주체라는 말에도 사회적 주체와 변혁의 주체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구별해야 된다고 또 했었고, 여기 계신 분도 황영 목사님도 정체성의 정치학에 대한 글이라든가 아니면 민중신학 90년대 이후에 민중신학의 그 논쟁점에 관한 정리한 대표집필한 글들이 있어요. 거기서 흐름으로서의 민중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하고 또한 이 두 가지를 매개하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단순히 도식적 등식이라는 걸 해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두 가지의 사이에 빠져 있는 설명고리,
왜 고난의 담지자가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중간에 매개 범주들을 설정하기 위해서 김진호는 민중 모집단과 형성적 민중론, 형목은 역사의 주체에서 사회적 주체와 생산의 담지자와 변혁운동의 주체. 여기서는 또 황영 목사님은 흐름으로서의 사건으로서의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또 정체성 정치학을 가지고 그걸 급진화하는 방식으로 정체성의 정치학을 통해서 이 둘을 매개시키는 방식으로 나 역시도 그거에 대해서 논평하고 비평한 글이 있어요. 2011년에 민중신학에서 발표한 글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난 재발견해야 돼. 나는 민중신학의 논의에서 김진호 선생님이 한쪽으로 완전히 이제 자신의 연구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2006년 이후로 중반 이후로 완전히 이제 자기가 했던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3세대 민중신학론 2세대로부터 그냥 바로 벗어난 게 아니라 그걸 발전시키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나왔던 담론들이 있고 제3시대에서 그게 굉장히 많이 논쟁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 도식이 그냥 김진호 선생님만 읽고 두 개가 그냥 해체되었구나 분려됐구나 이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매개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던 작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떤 면에서 이 유영상 연구원의 글에 나는 굉장히 생산적인 함의들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거기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들도 많고. 근데 좀 아쉬운 게 김진호 선생님 한 분만 따르고 그리고 김진호 선생님의 작업을 충실히 다 본 게 아니라 책 그냥 말 그대로 2000년대 중반에 본인의 어떤 이제 사회 고통의 민중신학을 완전히 전환한 이후에 그 전에 했던 작업들을 그냥 더 이상 청산해버린 그것만 읽고 그냥 얘기해버리면 마치 민중신학자들은 바보여서 이 둘의 이걸 그냥 마치 즉자적으로 다 동일시하고 우리는 아무도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적으로 그 매개하기 위해서 설명 안 했고 고민 안 한 것처럼 보이는 충실하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민중신학회 가서 발표하면 최 목사님부터 당장 뭔 소리냐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얘기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충실히 좀 더 디테일하게 그 리서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민중신학자들이 누구도 그렇게 바보처럼 단순하게 동일시하고 그 안병무의 도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고민하면서 그 매개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졌었다라는 거 그거를 일단 충분히 검토를 해야 비판을 하더라도 비판이 되겠죠. 그거 일단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것도 참 안병무 해석학에 김진호 선생님의 영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김진호 선생님의 해석은 상당히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클루스 그러니까 안병무는 좀 안병무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자, 안병무는 일단 분단 세대예요. 분단 세대 사람이었고 민족주의자, 태생적으로 민족주의자예요. 태어날 때부터 북한대에서 성장하면서 분단을 겪었던 사람들이고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이고 식민지를 겪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제 민족주의적 성향을 다 가지고 있죠. 안병무든 문익환이든 문동환이든 뭐 우리가 아는 다 그 세대들은 다 기본적으로 민족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민족주의자 안병무 있고. 근데 이제 민중적 민족주의자로 변모하는 안병무가 있고 민중을 통해서 민족주의와 거리두기를 하는 민중적 민족주의자가 있고 우리가 근데 제3시대에서나 또는 최근 민중신학 김진호 선생님 이후의 민중신학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그냥 민족주의자 민중적 민족주의자도 아닌 오클루스적 민중주의자로서의 안병무를 발견하게 돼요. 이게 이제 김진호 선생님의 가장 기여이고 김진호 선생님 나 말고 나 이전에 누구도 안병무에게서 이 층위가 앞에 이것과 굉장히 충돌하고 어떻게 보면 긴장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의미 부여한 사람이 없다라고 본인이 자평할 정도로 오클루스에 대한 연구는 사실 김진호에게서 오클루스적 민중주의자로서의 민중신학자로서의 안병무의 발견은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실 제3시대 민중신학은 바로 이 부분을 특권하거든요. 제3의 이 부분 오클루스적 민중론자로서의 안병무. 근데 이 오클루스적 민중론자인 안병무의 이 글 같은 여기 실린 글들에도 막 뒤섞여 있어요. 전반부에는 민족적 민중주의자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오클루스적 민중주의자로 가면서 사실상 민족적 민중주의자인 자기 자신과도 분열하는 오클루스적 민중주의자가 등장하고 근데 안병무에게 요구되었던 많은 그 작업들에게는 안병무는 또 민족주의적 지식인이기도 하고 민중적 민족주의 운동의 어떤 지도자이기도 하고 그런 어떤 제야의 지도자로서 그런 응답도 해야 되고 근데 또 한편으로 안병무를 특권화시키는 지점은 도드라지게 하는 부분은 오클루스적 민중주의자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이 안에서만도 사실 이제 안병무 안에서도 분열인데 내가 이거를 읽으면서 느낀 부분은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텍스트들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안병무 안에서 이 충돌하는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김진호는 무엇을 특권화시켰는가 김진호 선생님이 주로 주목하는 텍스트는 지금 이 본인이 소개하고 있는 옳은 민족, 옳은 역사, 역사 해석 이런 글들이 아니잖아요. 아시겠지만 그 주로 이제 마리아, 선천 때
또는 뭐 오클러스 마가복음 분석 이런 텍스트들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했을 때 안병무 안에서도 해석학이 작용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안병무를 우리가 이제 좀 안병무의 모순을 나는 지적한 거에 대해서 동의 안 하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 우리가 무엇을 특권화시키고 굉장히 그것을 강조하는지 그 부분이 좀 이제 이야기가 돼야 되고, 그때 이 오클로스 민중론은 안병무 자신이 포섭하려고 하지만, 본인의 용어로 하면 민족적 민중 개념이나 민족 개념에 오클로스를 포섭하려고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또 그게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 오클로스적 민중을 얘기할 때는 그런 강조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안병무 안에서 안병무를 이제 거슬러 읽어야 되는. 그러니까 안병무라고 하는 사람을 통으로 안병무는 뭐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안병무에게서 최소한 세 가지 얼굴이 드러나고, 우리가 그 세 가지 얼굴들을 다 종합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안에서 어떤 이제 우리가 특권화하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좀 이제 해석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는 질문은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도 질문했지만 구원의 주체는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 역사의 주체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그 안병무 선생에게도 내가 볼 때는 그냥 충분히 설명 안 된 질문 같아요. 그 시대의 어법을 그대로 따라한 것 같은데, 역사의 주체라는 질문을 우리가 좀 섬세하게 물어야 되고, 역사의 주체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건지, 그냥 역사를 변혁하는 단순한 주체인 건지. 안병무에게서 오클로스가 역사의 주체라, 오클로스적 민중이 역사의 주체라고 할 때는 지금 본인이 말한 포섭적 의미가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본인이 얘기한 소수자적 의미, 균열을 드러내고 해체하고 권력을 해체하고. 오클로스가 뭘 한 게 뭐가 있어요. 사실 오클로스는 모순을 드러낸 존재였지. 그리고 심지어 내 해석식으로 하면 예수를 죽이고 배신까지 하는 존재들인데, 그런 오클로스의 모습은 사실은 오히려 본인이 얘기하는 소수자적, 뭐 어떤 정상 정치를 지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때그때 따라가는 욕망의 정치를 실천하고 있을 뿐, 어떤 면에서는. 그런 오클로스적 민중이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역사의 주체가 아니다, 이거 다 맞는 얘기인데 그게 안병무의 오클로스적 민중론에 적용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게 지금 본인이 주장하는 소수자적 정치와 과연 크게 다를까? 오히려 나는 소수자적 정치야말로 정상성을 지향한다라는 느낌을 더 강하게 받거든요. 본인 이제 퀴어 담론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했지만, 한국의 현실 정치에서 성소수자 정치가 재현되는 방식은 시민권을 인정받고 성원권을 인정받으려는 투쟁이잖아요. 차별금지법으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시민권을 인정받는 또는 권리를 인정받는 정상 시민으로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정치지. 물론 퀴어 이론 차원에서, 퀴어 운동 차원에서는 정상가족 질서나 섹슈얼리티나 젠더 자체를 해체하려는 욕망이 있다고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 특히 기독교 차별금지법 운동 국면이나 이런 데로 재현되는 때, 정치에 기입될 때는 전형적인 정상적 시민권에 포섭되고자 하는, 인정받기 위한 정치 아닌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분석한 이런 관용의 정치를 과연 넘어서고 있는가?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 지점에서 보면, 담론에서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담론으로 보면 오히려 오클로스나 퀴어랑 별 차이가 없고, 정치에서는 오히려 퀴어가 더 시민성을 지향하는, 정상성을 지향하는 그런 정치가 아닌가, 나는 그런 질문이 오히려 들거든요. 담론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두서없지만. 네, 감사합니다. 일단 한번 받고 충분히 얘기하세요. 하고 싶은 얘기 더 하셔도 돼요. 이제 저 외부로 처음 오시는 분들 일단 먼저 받고 여기서 답변하고,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지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 텀 하고. 네, 정리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네 분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황유영 목사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고난의 담지자가 역사의 주체가 아니라 구원의 주체로, 고난의 담지자에서 구원의 주체인지, 고난의 담지자이면 고난의 담지자이면 구원의 주체인지, 그리고 이 둘 차이는 정확히 내가 네. 이렇게 얘기했죠. 고난의 담지자여서 구원의 주체냐, 고난의 담지자이며 구원의 주체냐. 그러니까 인과관계냐, 병렬관계냐, 혹은 구원의 주체를라고 바꿔도 여전히 그 고난의 담지자이며 구원의 주체가 아니다라는 그 태제를 유지를 할 것이냐라고 그렇게 물었는데, 네. 저는 그 오클로스에게서 저는 오클로스에게서 우선 소수자도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미 이제
제가 안병무의 오클루스론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내 어머니 내 형제들 같은 선언에서도 이것이 어떤 급진적인 공동체를 상상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소수자 운동성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듯이 저는 이미 오클로스론에서 다른 오클로스에는 소수자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 서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클로스가 소수자냐라는 물음 자체에 대해서도 저는 다루지 않았던 게 그 이유에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의 담지자로 역사에서 등장하는 오클로스 그리고 소수자가 구원의 주체이든 역사의 주체이든 어떻게든 등장하는 것은 항상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고난의 담지자는 구원의 주체이다, 고난의 담지자는 역사의 주체이다라는 그런 그 등식, 그 도식 과정에 있는 그리고 역사의 주체에 함의되어 있는 안병무의 포섭적 경향.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안병무의 연구를 퉁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병무가 이제 자신의 연구를 당대에서 정치 현실을 적용할 때에는 어떤 민족과 그런 민족의 희생을 자처하는 그런 희생을 촉구하는 그리고 민족 소수자와 다양한 삶의 이해를 고려하기보다는 어떤 민족의 당면한 거대 문제에 대해서 해결에 급급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개진되는 그렇게 전개되는 이 고난의 담지자 이미 역사의 주체이라는 이 도식에 함의되는 포섭적 경향을 비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클로스는 고난의 담지자여서 구원 주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클로스는 고난의 담지자이며 구원의 주체가 될 수도 있고 이 도식은 어떻게든 가능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귀결된다거나 그리고 그런 고난이 역사의 주체가 될 때 그것이 어떤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의무가 부여된 존재로 다시 역사에 드러나야 된다는 그런 안병무의 이해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정혜진 선생님의 질문이신데요. 저도 우선 첫 번째 질문이 이 민중신학의 민족 범주 그리고 이 담론이 오늘날도 유효한가 그리고 이것을 사유하는 방식 자체가 유효한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그렇다 유효하다면 이 민족 범주 민족 담론이 소수자성과 접목될 수 있는 접근 방식일까에 대해서 질문하신 걸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민족을 민중신학에서 민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이 민중신학에서 민족 범주의 담론이 유효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문제, 민족 문제 자체가 이미 사회 문제를 양산하는 양산하고 있다면 저는 민족 범주 그리고 민족 담론 이 안에서 어떤 사회적 고통이 양산되고 있다면 그것은 이제 민중신학에 천착해야 되는 어떤 과제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이 소수자로 접목될 수 있는 이론인가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사회적 고통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회적 고통에 양산되는 생산되는 양상이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그 속에서 이제 그것이 포섭적 경향을 띠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민족 문제에서 발생하는 어떤 다양한 삶의 인정, 다양한 지향의 인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걸 매몰시키고 곧바로 거대 담론으로 귀결되는 어떤 민족 담론인지는 우선 물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그것도 역시 황희용 목사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마찬가지로 그 문제에 대한 해석과 문제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적절한 답변, 정확한 답변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우선 좀 진행하고 좀 리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성철 연구원님이 이제 향후 연구를 계획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그 민중신학을 제가 나름 이해한 방식이라 생각을 했어요. 민중신학의 오클로스론을 제가 제 나름대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를 좀
논문에서 풀어내고 싶었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건데 지금 항상 되돌아보면 뭐 소위 말하는 이불킥하게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민중신학을 좀 더 열심히 독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논문 쓰면서 더 느꼈던 건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아까 정태웅 실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히려 성소수자의 소수성, 성소수자의 담론, 한국에서 계속 생산되고 있는 성소수자 담론이 오히려 더 신자유주의적이고 관용에 익숙하고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제 작년 가을에 해주시면서 상당히 그 키워의 옹호정의 나이키의 광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Just do it이라고 또 그냥 해, 그냥 하면 다 되는 것처럼. 그리고 요즘 이제 또 남자 축구 클럽 토트넘이 슬로건인데 투데어 이제 투두라고 용기 내서 해라. 아무튼 그냥 해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스트 잇과 비슷한 맥락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성소수자 담론에서도 역시 사회적 합의를 요청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 이런 사회적 합의와 접목하면서 자신의 소수성을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고자 하는 욕망도 분명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작년 또 가을에 있었던 황윤 선생님의 그 급진신학 강좌에서도 항상 그게 질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적 합의가 그리고 성소수자의 소수성이 같이 자신의 동료로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 합의, 그리고 의지하고 있는 사회적 합의가 어떻게 또 양산하는 체계로 자리할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제 요즘 또 증언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발발했을 때 증언이 나온 뒤에 그것을 증언을 둘러싼 대중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증언을 둘러싸고 있는 대중들은 어떤 또 다른 이야기를 생산하고 어떤 지지를 통해서 이 담론 그 문제 양상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궁금하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좀 해보고 싶은 연구가 아니라.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은태 목사님께서 해주신 근데 이제 제목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요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좀 지금 발표문이 있으시면 13페이지에 소수자는 고난의 담지자의 역사의 주체가 아니다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줄곧 발제문에서는 오클로스는 고난의 담지자의 역사의 주체이다 이렇게 계속 줄고 말했다가 이제 소수자를 대치를 시켜서 소수자는 과연 역사의 주체이며 고난의 담지자일까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그 이유가 이제 고난의 담지자의 역사의 주체이다라는 이 명제를 좀 짧은 명제에서 좀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제가 고난의 담지자의 역사의 주체이다라는 이 명제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고난의 담지자, 그 고난이 바로 주체화로 귀결되는 이 도식, 이것은 이제 김진호의 연구에서 이미 제기가 됐었고요. 그런 도식과 이 태제가 유효한 것으로 사회에서 오클로스의 모든 운동을 이제 운동의 방법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는 것, 운동의 담론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 태제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역사의 주체에 함의되어 있는 민중신학적 이해, 안병무의 이해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분명 성서 정거성이나 양면성을 보면 제가 보기엔 포섭적 경향을 발견하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갈릴리의 삼주적 착취를 당하고 있는 그들의 존재 방식 자체가 이미 어떤 소수성을 담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시 사회 질서와는 좀 사뭇 다른 어떤 생활 방식에 탐구했어야만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라는 선언, 그리고 반예루살렘적 계층, 이러한 오클로스의 범주들을 살펴봤을 때 포섭적 경향을 좀 발견할 수 없는데 근데 포섭적 경향이 발견되는 시점은 바로 안병무가 이 성서적 근거와 이 양면성을 가지고
당대 정치 현장에서 그걸 구현했을 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구현했을 때는 어떻게 이 오클로스가 재현되는가? 이를 봤을 때는 성서에서 말하는 그 오클로스가 현실 속에, 현실 한국 정치 속에서 재현될 때는 뭔가 민족을 퉁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도식에 대한 그런 경향을 비판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안병무 연구 안에서 스스로 보이는 충돌. 안병무의 연구를 일반적으로 어떤 퉁치지 말고 안병무 안에서 스스로 보이고 있는 충돌을 조명해야 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논문에서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고도 생각을 드는 게 분명 김진호의 연구에서도 안병무의 분열적인 그런 측면들을 조명을 했고 그런 연구가 있는데 제가 이제 안병무의 포섭적 경향에 조명한 나머지 너무 안병무의 연구가 포섭적 경향에 매몰된 것이 아닌가라는 좀 한계가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독서와 이제 더 공부를 통해서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이제 역사의 주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서 질문 드렸던 것에 대한 답변과 마찬가지로 그 역사의 주체는 어떻게든 역사에서 어떻게 기능하든 어떤 주체로서 어떻게든 오클로스는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사건과 그 당사자에 따라서 어떻게든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병무에게서 역사의 주체는 제가 이해할 때 상당히 그런 성서적 근거와 당대성의 어떤 그로 인한 역사의 주체가 한국의 현장에서는 어떤 민족 일반으로 도출돼서 구현되어 있다는 지점에서는 그런 역사의 주체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성서적 근거가 말하는 그런 소수자성이 구현된다면 그 역사의 주체는 언제든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죠. 일단 또 후속 토론은 조금 이따 저희는 이따 하고 지금 줌에 접속해 두 분이 계신데 전채훈님과 주간기독교 기자님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지금 질문이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원치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 강제는 아니지만 두 분도 혹시 하실 말씀이나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네. 질문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전채훈님 혹시 질문이나 잘 들었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꽂히고 잡으시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 아무래도 한 턴 더 돌아야 되겠습니다. 자, 아까 했던 고돌이 방향으로 다시 우리 황 목사님 한번 해주시죠. 민족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발제랑 관련이 있을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정해진 연구원 질문이 꼭 이 발제만 관련해서 물은 건 아닌 것 같아서 아마 다들 짐작을 할 텐데 특히나 정인준 연구원처럼 어떤 정인준 연구원처럼 이제 문학 연구원 질문은 이 민족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한국의 상황에서 특히 분단 남한의 상황에서 좀 묘한 위치를 차지하죠. 원래는 어떤 분단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보통은 이제 어떤 탈식민 신생국가가 내셔널리즘을 사용해서 자기 국가의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되는 것이 보통일 텐데 이 분단이라는 조건 때문에 이 민족이라는 말이 물론 그런 용도로 쓰였죠. 남한과 북한 모두 그런 식으로 민족이라는 말을 어떤 국가 정체성을 그러니까 국가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한 내셔널리즘으로 사용을 했지만 동시에 그게 분단이라는 상황 때문에 민족이라는 말이 동시에 반대쪽으로 그러한 국가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에 어떠한 사회적 고통을 고발하는 언어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겼던 것이 이제 우리 민족의 역사고 안병무에게서 민족이라는
단명무에게서 민족이라는 말을 단명무를 비롯한 민족론이 민족하고 결합을 할 때는 주로 이런 차원의 저항과 고발원의 차원에서 접근을 하겠는데,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이라는 말이 이제 발제자 유영상 선생이 지적한 대로 이게 어떤, 말하자면 너희들 민족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너희들의 민족, 그러니까 이것이 내셔널리즘적인 건설과 구성, 뭐 그 시대는 어떤 그런 좀 어렵긴 하지만, 말하자면은 고발과 저항의 언어지만, 그것이 어떤 그 고발과 저항이 자기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고발과 저항의 입장에서 내셔널리즘이 새로이 건설되어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사고가 끝나기 십상이었고, 사실 역사의 주체라는 말 자체가 바로 그 지점에서 나오는 언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거를 예컨대 다른 자리에서 오늘 여기는 사실 지금 하는 논의에 익숙한 사람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조금 이 점에서 자유로운데, 다른 자리에서 특히 민중신학에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사실은 지금 얘기한 것 같은 이러한 개념들을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시절의 언어를 그대로 그냥 그 민족이라는 식의 저항과 고발이라는 차원이 어떤 바른 내셔널리즘을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이 주로 모여 있는 자리에서 발제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논의를 참고해서 그 시절의 언어를 저희는 이렇게 해석하고, 반대로 저희에게서는 민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해석됩니다라는 차이를 좀 잘 드러내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은 이제 지금 와서는 과연 그렇게 이제 그러면 그렇게 어떤 바른 민족주의라는 사고 방식으로, 민족주의라는 것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사고 방식으로 어떤 그렇게 민족이라는 것을 그때처럼 소속할 수 없어서 다룰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 글의 결론은 아니다라는 거고, 뭐 그 점에 대해서 뭐 다들 여기 있는 사람이 다들 동의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이라는 말이 가졌던 저항과 고발이라는 문제 의식은 계승하겠다라는 전제를 당연히 이것도 다, 그러니까 이 글이 민중신학 구조거든요. 그 점이 조금 더 긴밀해졌으면, 그 점을 조금 더 긴밀하게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조금 더 와서 그러면 이제 얘기 나온 김에 오늘날의 이제 민족이라는 단어의 생각은 아마 민족이라는 말 그 자체로 조금 하고 들어가고, 오늘날에는 이런 문제까지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결국은 오늘날에는 이제 말하자면은 남한과 북한이 각각 이제 내셔널리즘을 동원해서 국가를 건설해 온 결과, 그리고 최근에는 나름이 둘이 그렇게 국가 건설의 결과 어떤 말하자면은 성과를 거뒀단 말이에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예컨대 남한은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라고 할 거고, 산업화와 민주화 또 뭐 이번에 뭐 코로나19 덕에 뭐 이번에 코로나19 결과를 반영하면은 한국이 G7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이제 되는 결과, 그리고 북한은 핵무기로서 이제 우린 세계 최강 미국도 우리를 맘대로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와서 민족이라는 단어를 다루려면 이제는 남한이고 북한이고 사실상 이제 자기들 스스로를 민족이라는 단어를 저항과 고발의 언어로 쓴다는 건
저항과 고발현으로 쓴다는 건 남한과 언젠가는 북한은 남한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한을 어떤 잃어버린 조각으로 본다는 뜻이거든요. 언젠가는 통합되어야 되는. 그런데 이제는 이 잃어버린 조각이라는 말 개념 자체가 점점 남한이고 북한이고 약화된다고 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한은 남한대로 그냥 남한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그냥 뭐 정체성, 내셔널리즘, 흠없는 내셔널리즘, 흠없다고 주장하는 흠없다고 생각할 만한 내셔널리즘을 추구하고 북한은 북한대로 이제 그냥 남한은 그냥 땅 우리한테 붙으려면 붙고 말고 우리는 미국하고 직접 맞짱을 들 테니. 그러면 지금 와서 민족, 내셔널리즘이라는 문제를 다루려면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그런데 이제 요는 그렇게 남북한이 자기 프라이드를 갖춰가는 동안에 자기 프라이드를 갖춰간다고 내놓은 게 산업화, 민주화, 지습은 핵개발 이런 거니까 그 안에서 이제 그 유영상 연구원이 주목하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소수자들의 희생과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이 지금 와서 지금 민중신학에서 민족이란 민족, 내셔널리즘이란 문제를 다루려면 이런 차원까지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저도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조금 더 얘기를 좀 드리면은, 그러니까 방금 이제 황은영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민족 내셔널리즘의 두 차원, 국가 정책사 정립이라는 차원과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사회적 고통을 오히려 고발하고 폭로하고 저항하는 개념으로서의 내셔널리즘의 이론화가 사실 7, 80년대에 그게 되게 중요한 과제로서 구성을 했었고, 민중신학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동참을 한 동시에 사실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선두에서 주장한 게 이제 백낙천 같은 사람이건데, 백낙천 같은 사람이 이제 1970년대에 그 내셔널리즘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제 재정립하려고 굉장히 많이 이제 그 노력을 기울이면서 주장한 것이 민족문학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그 백낙천, 고은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선두에서 주장했던 민족문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민문학과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이제 거의 좀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좀 그런 분위기인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두 차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완전히 정반대에 있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비판이 있는 것이고, 그 사례 중 하나가 이제 사실 민족문학이나 내셔널 그 민족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저항적 민족주의자들 그리고 저항적 민족문학론자들이 사실 여성을 배제하는 방식, 여성에 대한 사실은 어떤 폭력적인 면모를 보이는 방식, 그 어떤 민족주의 운동에서 소수자들을 다루는 남성 이성애자 정상가족 중심의 어떤 이데올로기들이 계속 양산되는 방식,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권 문화의 남성 중심성이 많이 비판이 되어 온 것도 사실이고, 사실 그런 맥락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민족주의라는 것과 민족 문제라는 것을 조금 이제 같이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민족주의 운동은 황은영 선생님 말씀해주신 맥락도 있었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맥락도 있었지만, 민족 문제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사실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제3세기 여성들의 탈식민주의적 운동의 차원의 연대 같은 것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3세기 여성들이 겪는 민족 문제가 현존했다는 거죠. 그것을 또 부정할 수는 없다는 차원에서, 그것이 존재한다는 차원에서 민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사실 그러니까 제1세기, 2세기 여성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민족이라는 걸 되게 쉽게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렇게 떨궈버릴 수 있는 것이었을지 모르겠으나, 제3세기 여성들에게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여성들이 자기 그 나라의 민족주의 운동하고 자기들끼리 소외를 받으면서도
이제 같이 협력할 수밖에 없는 사실 그런 당면 과제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3세기 여성들의 어떤 탈식민주의적 운동, 그러니까 그 식민지 여성으로서의 겪는 문제는 이중적인 고통이 있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 제국으로부터의 어떤 그런 식민지적인 모순을 겪는 주체인 동시에 그 식민지 내부에서 이제 여성으로서의 소수자로서의 겪는 남성으로부터의 겪는 고통, 이중의 고통이 항상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 하나를 사실은 버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성들에게는 또 민족 문제가 되게 당면한 굉장히 주요한 원인이었던 것이고, 때로는 그래서 조금 말이 길어지네. 때로는 그래서 당대 페미니즘의 어떤 그런 방향성과도 제3세기 여성들은 때로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2물결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가족 중심적인 어떤 그런 그 여성들의 삶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거든요. 근데 제3세기 여성들은 우리에게는 가족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민족 문제 앞에서 민족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서는 우리를 쉴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도 단일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을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작용했던 맥락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이제 찬트라 모한티라는 사람이 경계 없는 페미니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저는 그 책 거의 인생의 책으로 약간 꼽는데 그 책이 바로 지금 얘기하는 그 문제를 되게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유흥 선생님이 논의하시는 어떤 소수자성과 민족 문제가 어떻게 결부되어 나타나고 그것들을 소수자들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돌파해 나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관심하시는 주제하고도 좀 되게 관련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다면 오늘 방금 얘기를 다 해주셨지만 오늘 그렇다면 민족 문제가 없느냐, 그러니까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민족주의론자들이 혹은 민족주의 운동 안에서 민족이라는 것이 의미화되는 양상은 비판할 수 있지만 사실은 민족이라는 개념 설정이 아예 그러면은 없어도 되는 것이냐라고 본다면은 사실 제국의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난민과 이주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굉장히 오히려 난민과 이주민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전 지구적으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오히려 소수자성과 민족 문제는 함께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함께 사유하시면서 그러니까 성소수자로서의 소수자성에도 분명히 민족 문제를 함께 겪는 성소수자에게는 그 민족 문제와 소수자성이 그렇게 갈등하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랬을 때 이제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그것이 막 협력 가능한 것이만은 아니겠지만 그 하여튼간에 함께 작동하는 그 복잡한 맥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조금 한번 생각하시는 데 있어서 아까 추천해드린 그런 책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뭐 저는 짧게 하나만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가 급진신학 같이 저랑 저 할 때 조교도 했었는데 그때 내가 많이 읽었던 게 이제 역사에 관한 텍스트들을 많이 읽었잖아요. 역사적 예수라든가 역사주의 비판이라든가 안병무 지금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여기 인용하는 것도 그렇고 안병무에게 역사는 되게 중요한 문제 설정이에요. 그건 단순히 그 사람이 역사 비평적 훈련을 받은 뭐 근대적 성서학자라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민중신학이 그냥 역사 비평만 하는 그런 걸 받아들인 어떤 근대적 성서학의 아류국의 역사적 예수 연구를 한국에 이제 보통 신학계 안에서 민중신학이 수용될 때 그나마 신약학 안에서 마가복음 연구 안에서 역사적 예수의 선구자로서 안병무 그리고 이제 그걸 이어가는 김진호 뭐 이렇게 이어지는 뭐 이 정도로 민중신학의 성과. 근데 그거는 진짜 민중신학을 아주 아카데믹하게 순치시키는 방식이고 안병무를 그렇게 읽으면 역사 비평가의 그냥 1세대 역사 비평 받아들인 한국의 그냥 근대적 신학의 선구자 뭐 이 정도로 전락되는데 실제로 뭐 여러 선생들이 쓰신 뭐 한국인을 위한 신약학 개론 같은 책에 보면 그렇게 안병무 선생이 조명이 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연구의 제1 선두주자였고 뭐 60년대 독일에서 신약학 공부하고 와가지고 불트만을 소개했던. 근데 안병무는 우리가 아는 민중신학자들은 역사주의적으로 훈련받은 역사 비평가들. 그러니까 여기서 역사주의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 접근을 지향하고 말 그대로 성서에 대한 문학적이고 역사적 접근, 실제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접근을 했던 사람들로 알지만 그 민중신학자들이 거기에 머물렀으면 그냥 종교적 역사가들에 머물렀을 거예요. 그냥
종교를 다루는 역사적 사고로 종교를 다루는 연구자들로 머물렀겠죠. 또는 문학 연구자들, 성서라는 문학을 연구하는, 고전을 문학 연구하는. 그 사람들은 역사주의와 대치되는 개념들을 막 가지고 와요. 화산맥, 민담, 민중의 사회전기, 두 이야기의 합류, 한의 소리, 이런 것들 전부 다 역사주의로 설명이 안 되는 반역사주의적이고 비역사적인 얘기들이에요. 전부 다 신학적인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초역사적인 얘기들이에요. 역사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역사적 주체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때 할 때도 계속 강조했던 게 안병무가 예수 세미나나 이런 사람들하고 다르다. 안병무는 지금 예수가 여기 민중으로 현존한다고 주장하는 신학자예요. 크로산이나 보그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역사적 예수가 지금 여기에 민중으로 그리스도로 현존한다.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역사에서 계속해서 역사적 예수는 역사에서 민중이 존재해왔던 그 화산맥 속의 한 자리로서 원형적 존재이긴 하지만, 상징이지만, 상징적이고 아주 대표적 존재이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민중으로, 전태일 사건으로 지금 여기에서 계속 예수 사건, 민중 사건이 반복되고 재현된다. 이게 어떻게 역사적인 얘기예요? 완전 비역사적인 얘기죠. 세계 역사 자체를 이때 역사적 주체라는 말에서 역사적이라는 말을 계속 안병무가 고집한 이유는, 사실 정치적 주체라는 말로 쓰면 될 말인데, 민중이 정치적 주체다. 그러니까 문제 제기하고 변혁을 하든 뭐 폭로를 하든 권력을 해체하든 뭐 일단 뭐 그건 정치가 작동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권력을 해체하고 폭로 안 하고 비판 안 하고 뭔가 대안적을 만들어내요. 그럼 둘은 사실 분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해체적 정치와 뭐 구성적 정치, 포섭적 정치, 세상에 어떤 정치가 그게 나눠져요. 당연히 성소수자도 퀴어 퍼레이드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포섭도 해야, 포섭적 시민권에 포섭하려는 그것도 있어야 되고, 동시에 폭로도 하고 균열도 하고, 노동자들도 마찬가지고, 민족주의도 민족운동을 하려면 당연히 그러니까 식민지적 질서부터 해체를 하고 폭로하고 드러내고 뭐 그 다음 단계로 뭐 포섭을 하든 뭐, 그러니까 모든 정치는 다 기본적으로 다수자 지향적일 수밖에 없어. 정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소수자 정치를 지향하니까 뭐 우리는 뭐 간다? 그러면 이제 그 정치는 그냥 표현의 정치에 머무를 뿐이죠. 어떤 정치도 결국은 시민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수가 공존하는 사회에서는 타인으로부터 동의를 끌어내야 되고 인정을 끌어내야 되고 법제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차별금지법이나 성소수자 퀴어 운동이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안병무에서 왜 정치적 주체라는 용어를 역사의 주체라는 말로 바꿔서 쓰느냐? 왜 민중신학자들은 계급도 있고 정치적 주체로 더 확실하고 선명하고 구체적이고 대안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고 뭐 그 구성적인 정치나 포섭 정치든 뭐 폭로 정치든 뭘 하는 데 있어서 더 유용한 계급이나 이런 걸 안 쓰고 민중이란 말을 고집하고 그걸 민중을 또 역사의 주체라고 계속 고집을 하느냐? 그때 역사적 예수에서 쓰는 그 역사의 예수나 역사적이라는 말을 그대로 갖다 붙인 거예요. 역사적 주체. 그때 그 역사라는 거는 단순히 뭐 역사를 바꾼다 이런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신학적인 개념이라는 거를 받아들여야 돼. 내가 이 글을 민중신학적인 글로, 목사님 인정한다고 했지만 나는 민중신학적인 글로 보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 민중신학 담론을 다 다루고 있지만 전혀 민중신학자들을 신학적으로 리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구원의 주체라는 질문이 처음부터 나온 거예요. 이건 그냥 소수자 정치와 민중 정치라고 하는 그냥 한국에 일반적으로 번안되고 있는 정치 담론에 그냥 번안시켜갖고 본인이 지향하는 퀴어 정치나 소수자 정치를 민중신학을 비판하고 있는데, 여기 어디에 신학이 있어요? 성서 중심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성서도 그냥 문헌적 전거로 끌어들여지지. 오클로스도 하나, 민중신학의 오클로스는 지금 제가 얘기한 반신학, 그 이야기라든가 민중의 사회정기라든가 화산맥이라든가 사건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신학적인 개념들이고, 이거는 이때 우리가 여기에다 역사적이라는 레토릭 수식어를 붙일 때는 이때 역사적이라는 말은 역사 속에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어떤 예수 사건이 역사적 전태일 사건으로, 역사주의자들이 들으면 기가 안 찰 하나의 그냥 감상적인 그냥 문학적 상상에 불과한 이야기인데 민중신학자들 그걸 실제로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병무가 민중운동을 끌어안을 수 있었던 거고, 전태일을 예수로 봤던 거고, 전태일 사건이 예수 사건이고 예수 사건이 전태일 사건이고, 안병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존재로 난 접근 안 한다. 사건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몰트만의 질문들은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다. 나한테는 사건이고, 내가 강좌에서도 사건이고 주체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안병무는 사건을 계속 사유할 때 역사와 사건이랑은 같은 의미라고 나는 봐요. 역사의 주체가 민중이다 이 얘기는 그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어떤 뭐 거대 정치로 포섭되거나 이런 말로 기각시킬 문제가 아니라, 이 역사적이라는 수식어가 안병무에게는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학문적이고 그 세속적인 어떤 그냥 또는 역사 비평의 냄새를 풍기는 그런 역사주의적인 개념 같아 보이지만, 안병무에게 이 역사는 반역사성이고 비역사성인 동시에 신학적인 개념으로서 안병무에게 주체나 예수나 민중에게 적용되는 대단히 중요한 관건적인
안병무를 신학자로 만들어주는, 그리고 우리가 민중신학자들이 우리가 단순한 민중운동가가 아니라 현존하는 역사적 운동이나 사회운동들을 또는 거기에 참여하는 것들을 우리가 신학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근거가 되거든요. 우리가 역사적이라고 말할 때는. 그때 역사라는 건 예수 역사부터 그 이전부터 쭉 이어지는 우리는 역사 속에서 역사를 구성하지만 역사 속에 비역사성을 구성하고 있는, 비역사주의죠. 계속 반복되는 거. 역사라는 건 그때마다 상황마다 계속 바뀌는 거에 역사주의적 사고방식이고 역사비평의 정신인데, 민중신학자들은 역사비평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역사 속에서 역사주의적, 푸코주의적인 관점에서 소위 말하는 역사주의적 접근, 계속해서 상황마다 계속 컨텍스트화 시키는, 그게 아니라 컨텍스트화 시키는데도 계속 남아있는 알맹이, 어떤 중액, 역사에 반복되는 어떤 거, 그게 민중사건이고 예수사건이고 전태일사건이고 우리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화산맥이고 민중의 두 이야기고 민중사와 한국 교회사와 한국 민중사와 뭐 민중의 사회정기가 어떻고 저떻고 두 이야기가 어떻고 저떻고 민담, 이런 것들을 왜 추구했겠어요? 민중사학자들이 이런 반역사적인 방식들을. 김준호가 왜 이야기에 천착하고 고통에 천착하고, 이런 것들이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이라는 말은 대단히 신학적인 개념이고, 이거를 포기하는 것은 나한테는 그래요. 민중신학이 신학적이기를 포기하는, 그냥 하나의 현대 정치에 번안될 수 있는 그냥 담론, 종교적 외향을 띤 그런 담론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주체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민중신학자들이 역사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하나도 역사적이지 않아요. 내가 이 이야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역사문제연구소 민중사반에 가서 얘기했었어요. 역사적인 것 같지만 하나도 역사적이지 않은 비역사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민중신학 안에는. 심지어 반역사적인 것들로. 왜 그럴까? 심지어 민중신학들은 기억을 강조하잖아요. 오클로스로 해서 유언비어, 기억, 이런 것들. 이게 어떻게 역사가 돼요? 역사하고 완전히 거리가 먼 반역사적인 이야기인데. 근데 안병무의 역사적 예술은 동시에 무슨 예술이에요? 그게 히스토리컬 지저스지만 그게 팩추얼한 지저스가 아니라 사실은 기억적, 메모리얼한 지저스잖아요. 지저스 메모리드 할 때, 지저스 리멤버드 할 때 그 기억된 그 의미처럼. 그러니까 역사인데 반역사적인 거예요. 사실 실제 의미들을 뜯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은 단순히 정치적 주체를 초과하는 신학적 개념으로서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유념하고, 이 개념을 진지하게, 고난의 담지자이며 역사의 주체다라는 이 말이 무슨 정치적 의미로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축소될 수 있는 레토릭이 아니고 도식이 아니고, 민중신학자들에게는 예술을 바라보는, 사건을 바라보는 신학적 문제의식이 투영돼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게 민중신학을 다른 역사적 예수 담론이나 또는 역사 비평적 담론이나 또는 역사학 담론이나 또는 정치 담론, 정치학 담론, 비판 담론과 구별시켜주는 신학적 담론을 만들어주는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라는 거를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글에서는 사실 그런 문제의식이 전혀 없어요. 여기에 사건도 한 번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안병무를 구성하는 중요한 신학적 개념어들, 역사적 예술론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반영이 되었으면 나는 굉장히 좋았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글을 읽으면서. 역사의 주체를 굉장히 이제 물고 늘어지고 그걸 거부하니까. 근데 고난의 담지자도 역사의 주체다, 이 말이 그냥 정치적으로 해석될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인 어휘라는 거를 좀 풍부하게 사유를 해야 된다는 거. 좀 떠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네, 마지막으로 우리 충분히 아까 못한 얘기나 뭐 내 이야기하고 상관없이, 우리 세 사람 이야기가 상관없이 본인이 또 앞으로 해나가고 싶은 작업, 아까 얘기도 했었지만 좀 우리 오늘 그랬잖아요. 이 발제문에 충분히 안 담은 그 논문의 이야기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일부분만 담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 다른 이야기들도 좋고, 논문의 어떤 뭐 우리가 못 들은 이야기나 앞으로 쓰고 싶은 부분, 아니면 쓰고 싶어서 못 쓴 부분, 이런 얘기들을 좀 더 해주고 끝내죠. 우선 이 오늘 발제문은요, 이제 이 논문에서 두 가지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이제 그 오클로스론 내부에서의 변화와, 그리고 오클로스가 그 사회 내부의 균열에 위치했다면 그 균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조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조명을 했고요. 그래서 신자유주의 사회 속에서 어떤 자유에 입각해서 어떤 자유가 어떤 개인의
개인을 구성하고 개인이 어떻게 이 사회에서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그 자유가 상당히 신자유주의에서 중요한 걸로 부각이 되고 그 자유 안에 선택도 중요한 것으로 고려가 되는데 그렇다면 성소수자의 소수성도 저는 이 선택과 자유에 입각해서 고려되어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양상에 대해서 조명을 했고요. 그리고 본 발제문에서 나왔듯이 이 오클로스론에서의 그 양면성의 도식화에 대한 비판, 그리고 그 성서 속에서의 오클로스가 현실 사회에서 재현됐을 때, 적용됐을 때 당대에서 어떻게 충돌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골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런 상당히 반역사적인 돌발이라든지 그런 화산맥과 같은 어떤 역사적 연속성을 담지하고 민중사건과 예수사건을 연결하고 오늘의 민중사건을 연결하는 그런 신학적 상상력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향후 과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이 민중신화의 연구를 좀 더 익혀야겠다는 생각이 항상 논문 쓸 때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클로스론의 범주 자체가 논문에서도 밝혔다시피 엄밀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서 정거성으로 이제 오클로스론과 민중론을 구별을 했고, 성서와 오늘의 그 일치를 통해서 오클로스론을 구상하는 것이 오클로스론과 민중론이 구별된 특성이라 봤는데, 그것을 좀 더 이론적으로 좀 더 보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간과 공부가 필요해 보입니다.